오늘 살펴볼 팀은 1112 시즌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입니다. 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VP 3명이 모두 다 뛰고 있었던 그 시절. 그렇죠. 이게 가능했는가? 네. 뭐 그때는 지금처럼 이제 큰 선수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몸뚱아리가 큰 선수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가능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시즌에는 직장 폐쇄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이제 직장 폐쇄가 있으면서 82경기가 아닌 66경기만 치러지면서 좀 단축 시즌이라고 해야겠죠? 네, 그런 시즌이 보내졌습니다. 이때 노사협상이 결렬이 됐었죠. 그러니까 NBA 쪽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선수들의 몸값이 폭등하는 이 상황이 좀 우려스러웠고, 구단들이 하드캡을 그러니까 이제 준수할 것을 좀 원했어요. 그러니까 하드캡이란 게 절대로 이 셀러리캡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 라는 그 상한선을 정해놓고 셀러리를 책정하는 거였는데 선수 노조가 여기에 반대를 했었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원래는 이제 10월 말에 시작해야 되는 리그가 거의 이제 12월 다 돼서 12월 넘어서 아마 시작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미 노사협상의 룰이 2011년 7월에 끝나버리면서 사실은 새로운 룰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선수와 구단주 측이 너무나도 크게 격렬하게 대립을 했었습니다. 네. 이 시즌에 이제 단축 시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즌의 리그 챔피언은 마이애미트 이제 르브론의 그 마이애미트가 우승을 차지했고 그리고 MVP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르브론 제임스가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인왕은 카이리 어빙 이 이제 받으면서 뭐 클리블랜드에서 뭐 스타의 탄생을 얘기했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이 시즌 2011년도 전체 1번 순위였죠. 네, 그렇죠. 이제 조금 이따가 드래프트를 한번 살펴볼 건데 상당히 화려합니다. 이 시즌이. 그리고 이제 포인트 리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할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뛰고 있던 케빈 듀란트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커리어 두 번째 리그 개근을 했었어요. 전 경기를 다 소화하면서 커리어 세 번째 득점왕에 올라서면서 전설로 가는 발판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리바운드 리더는 아까 얘기했었던 드와이트 하워드가 받았습니다. 이때는 그래도 폼이 좋았기 때문에 드와이트 하워드가 받았고요. 그리고 어시스트 리더는 라존 런더. 이제 워낙 패싱 센스나 그런 부분이 뭐 지금도 있고 그때도 워낙 뛰어났던 선수였기 때문에 론도가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윈셰어 리더는 뭐 르브론 제임스 당연하죠. 워낙 MVP까지 차지했던 선수고 그 누적 윈셰어 그 그래프 있잖아요. 예전에 그 둘리틀님이 보내주셨던 그걸 보면 르브론 제임스도 못지않게 계속 치고 올라가거든요. 워낙 윈셰어 부분에 대해서는 르브론 제임스가 좋은 선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더치만님께서 그때 어빙이 르비랑 뛸 줄 알았을까 그러는데 반대로 그때 어빙이 듀란트랑 나중에 뛸 줄 알았을까? 선수의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미래는 미래가 와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일단 먼저 오클라호마 시티의 로스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2011-12 시즌이었습니다. 한번 봐주실까요? 네네. 저는 이제 게임 출장 수 기준으로 정렬을 해봤고요. 일단 러셀 웨스트브룩, 그리고 파워포워드의 서지 이바카, 그리고 스몰포워드의 케빈 듀란트, 그리고 센터의 켄드릭 퍼킨스 이렇게 있었고요. 사실 이제 나머지 스윙맨 쪽에서는 이제 선발이 번갈아 가면서 나왔어요. 일단은 타보세 폴로샤, 이제 이 시즌에 합류를 했었죠. 그리고 그 전 시즌 이제 10-11 시즌에 합류해서 쏠쏠하게 3점 슈터로 활약하던 득환 쿡. 이 선수가 이제 왔다 갔다 했어요. 벤치에서 나올 때도 있고, 선발로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제임스 하든. 제임스 하든이 부상이 조금 있어서 4경기 정도 결장한 거 치고는 나머지는 전부 식스맨으로 쪘습니다. 2011년 제 이제 그때 기억으로는 제임스 하든이 2쿼터에 보여주던 2쿼터와 3쿼터 후반에서 4쿼터에 보여주던 그 벤치에서의 활약이 정말 연일 대서특필됐었어요. 진짜 이게 식스맨의 역사를 써내려간다고 할 정도로 전대미문의 활약을 식스맨으로서 보여주는 그런 시즌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때 나즈 모하메드 이제 벤치에서 빅맨으로 뛰었었고 뭐 데릭 피셔
가 서드 가드 정도로 쪘었어요. 이때 데릭 피셔는 이제 보컬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늙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뭔가 주축으로 세낼 수는 없고 사실 전체적인 리그 전체에서의 뭐 위상이라든지 효율성은 거의 리그 하위권이었지만 그래도 베테랑을 통해서.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스카프룩스 감독이 생각보다 이 데릭 피셔에게 의존하는 바가 컸어요. 특히 이런 클러치 타임이 됐을 때 데릭 피셔를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애증의 선수였죠. 이제 이 당시에 OKC 선수에게는. 그렇죠.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콜 알드리치. 알드리치가 이제 나중에 또 미네소타도 가게 되죠. 네네. 알드리치가 준수한 백인 빅맨이지만 사실 이 팀의 로스터나 전수상에서는 크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 아니었어요. 뭐 스크린이 그렇게 뭐 정확하거나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고요. 슈터치가 좋지만 그렇다고 또 주요의 옵션으로 삼고 쓰기에도 좀 그래서 그렇죠. 그냥 한 서드 빅맨 정도로 쓰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니콜리슨이 경기에서 전반적으로 전부 다 이제 빅맨으로 나올 때 이제 벤치에서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워낙 또 2대2 플레이에서 림데시아는 그 센스가 좋고 허슬,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공격 리바운드, 그리고 리바운드 사수, 네, 그리고 뭐 헌신적인 스크린 이런 게 워낙 돋보인 선수였으니까 이제 그 당시에도 이미 지주였죠. 그렇죠. 정신적 지주. 시애틀 슈퍼소닉스에서 지명이 되면서 이 시즌에도 전반적인 팀의 리더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고 당시에 이제 거의 루키로서 들어왔던 레지 잭슨이 있었습니다. 네, 레지 잭슨이 좀 개념 없는 농구로 지금은 유명하지만 어쨌든 이때는 쏠쏠한 가드로서 활약을 해줬어요. 워낙 그 웨스트브룩이 2대2 플레이나 스크린을 활용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레지 잭슨에게 좀 기대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게 뭐 투맨 게임에서 역할을 잘 해주지 못하면서 그래서 좀 더 조금 아쉬웠던 시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플레이오프 가서는 에릭 메이너라는 또 초짜 가드한테 의존하는 그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로스터를 보면 우리가 모두 다 알만한 어느 정도 지금 봤을 때 잔뼈 굵은 이제 NBA물을 꾸준히 먹은 선수들이 모두 다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시즌에 47승 19패 하면서 이제 1위를 차지를 합니다. 1위를 차지를 했고 코치는 그때 당시 코치는 이제 스캇브룩스가 이제 코치로 있으면서 이 선수들 되게 활용을 잘했던 것 같아요.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든을 식스맨으로 사용하면서 이 선수들의 조화를 잘 구슬렀던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거 기억나죠? 제가 이 얘기했던 가들 중에 대부분이 투맨 게임을 전개하는 능력이 너무 취약해요. 그러니까 슈팅이 불안정한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임스 하든이 그 모자란 조각을 너무 잘 채워준 거예요. 그렇죠. 특히 벤치에서 나왔을 때 식스맨 게임을 주도할 때 니콜리슨이랑 맞추는 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일단 본인이 가지고 있던 능력이 여기서 대폭발을 하면서 이 시즌이 저에게 특별한 이유는 지금 저희가 아는 케빈 듀란트, 러셀 웨스트브룩, 제임스 하든의 지금 모습 있잖아요. 지금 모습이 완성돼 가거나 보여졌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세 개의 재능이 같이 폭발한 첫 시즌이자 같은 팀에서 폭발한 마지막 시즌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그 세 개의 재능이 같이 폭발하니까 파이널을 갔잖아요. 그렇죠. 이만큼 보여주는데 파이널 못 가면 억울하죠. 그럼요. 이 팀의 대단한 점은 이 당시에 이제 FA 영입한 선수가 거의 없던, 그러니까 뭐 미니멈이라든지 좀 이제 소소하게 계약한 거 말고는 전부 주축이 드래프트 기반, 그리고 샘 프레스티 단장이 가지고 있던 농구 철학을 기반으로 했던 이런 팀이었기 때문에 좀 더 의의가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신 팀이 시애틀 슈퍼소닉스잖아요. 워낙 강호기도 했지만 사실은 너무 어이없게 역사 속으로 사라져서 사람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도 동시에 좀 아쉬움을 주는 팀인데 사실 OKC로 옮기면서 이제 오클라호마 시티로 옮겨오는 과정이 순탄치도 않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골수팬을 좀 많이 잃었잖아요. 근데 그 팬들을 좀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던 그런 좀 화려했던 시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각종 수치들을 한번 보게 되면요. 평균 득점 103.1점으로 30개 팀 중에 3위를 이제 차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93 페이스를 보이면서 30개 팀에 이제 6위를 차지를 합니다. 그냥 속공 오펜스가 워낙
괜찮은 네네. 팀이어가지고. 네. 그리고 오펜시브 레이팅 같은 경우에는 30개 팀 중에서 2등을 차지를 하는데 109.8. 네. 그리고 디펜시브 레이팅은 103.2로 11등까지 차지를 하면서 공격 쪽에서는 탑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수비 쪽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는. 그러니까 이 팀이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면은 공격적인 측면은 워낙 또 네. 이 팀 같은 경우는 듀란트가 이 시즌에 3번째 득점왕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 시즌들까지 가지고 있던 약간의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거든요. 네네. 특히 듀란트를 좀 볼 핸들링의 비중을 많이 늘린다든지 그 시애틀 슈퍼소닉스 마지막 기 그때는 감독이 PJ 칼리시모였어요. 기억나시나요? 그 라트레스 프리에일이 목을 졸랐잖아요. 그 감독인데 이 감독이 듀란트를 뽑고 나서 루키 시즌과 2년타까지 슈팅가드로 썼어요. 생각을 해봐요. 2m 11짜리 선수를 슈팅가드로 쓴 거야. 근데 이 선수의 워낙 무게 중심이 위에 올라가 있고 드리블이 좋은 선수지만 동 포지션 대비 좋은 거지. 사실은 이런 크로스오버의 이미지가 강해서 그러지. 볼 핸들러로서 역할을 많이 맡겨버리면은 실책이 잦아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체력이 빨리 닳잖아요. 저는 그때 당시에 듀란트를 생각하면 네. 모든 면에서 좋았던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네. 좋았던 선수지만 유일하게 뭔가 불안한 점을 뽑으라고 하면 그 볼 핸들링 그렇죠. 하면서 이제 뭐 실수를 발산을 한다던가 볼을 흘린다거나 아니면 스틸을 당한다거나 그런 모습들을 워낙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은 조금 단점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팀이 포리미터 수비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윙 디펜더 타보 세폴로샤가 무너지면은 이 팀은 정말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지는 팀이었거든요. 네네. 특히 일선 쪽에서 퍼리미터 수비를 할 수 있는 선수 중에 데릭 피션 너무 늙었고 러셀 웨스트브룩이 그나마 좀 1인분을 해줬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었고 그렇죠. 하든이야 뭐 수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파이널에서는 르브론을 막다가 영웅까지 털려버려가지고 TS가 거의 바닥권이었어요. 그렇죠. 네, 체력이 소진돼가지고 뭐 뿐만 아니라 레지 잭슨 말할 거 없죠. 그러니까 워낙 그 퍼리미터를 제어할 수 있는 봉사하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진짜 마이애미랑 파이널 때는 마리오 찰머스, 노리스 콜 이런 선수들한테 진짜 탈탈 털렸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팀이 가지고 있던 불안한 점이 거기서 이렇게 드러날 줄 몰랐던 거고 그때 이제 르브론이 나중에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르브론이 너무 이 상대팀의 수비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포스트로 치고 들어가요. 네네. 거기서 킥아웃을 해서 파생할 때 스크린 대처라든지 이런 거를 OKC가 잘 못 따라가면서 여지없이 무너지면서 5차전에서 패배를 했었죠. 사실 그래서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뛰어났어요. 진짜 나무랄 데 없는 팀이었지만 그런 불안 요소가 발목을 잡았던 팀이 아니었나 싶고 좀 더 이제 진행을 해보죠. 한번 네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즌의 플레이오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서부 1라운드. 서부 1라운드에서는 댈러스 매버릭스를 4대0으로 수입을 해버립니다. 셌죠? 4대0으로 수입을 하고. 이게 이유가 있어요. 그 전 시즌에 컨퍼런스 파이널인가? 2라운드였나? 2라운드였던 걸로 기억해요. 다시요. 죄송합니다. 네.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5차전까지 갔었어요. 네네. 그때 5차전에서 댈러스 매버릭스에게 졌었어요. 그 분노? 네네. 한풀이? 이런 게 있었겠죠. 되게 근소하게 졌거든. 마지막 경기를. 그거에 대한 한풀이를 제대로 해줬던 거죠. 매버릭스에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부 세미파이널 2라운드에서는 이제 LA 레이커스. 당시에 LA 레이커스를 4대1로 이제 물리치면서 컨퍼런스 파이널로 갑니다. 네. 컨퍼런스 파이널에 가서는 샌안토니오 스퍼스. 이제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4대2로 이제 물리치면서 파이널로 가는데 파이널에서는 이제 모두 다 아시다시피 르브론 제임스의 마이애미 히트 우리 빅3죠. 네. 그때 당시에 빅3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르브론의 진짜 전성기잖아요. 완전한 전성기였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이제 평가도 받았었는데 결국에는 4대1로 무너지면서 조금 아쉬운 결과를 안게 됩니다. 1차전 잡은 게 어디예요? 그렇죠. 네. 한 경기라도 잡은 게 어디냐. 네. 그 당시에 마이애미 히트는 워낙 셌기 때문에 진짜 모두 다 아시다시피. 네, 뭐 지금 더치만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당시에 르브론밖에
안 보이던 시절이라 파이널이 너무 편안했네요라고 하는데 맞아요. 사실 마이애미 히트 팬들에게는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기억이 아닐 수도 있는 게 웨이드가 너무 안 좋았어요. 이 시리즈에서 웨이드가 정말 어떤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 그냥 웨스트브룩 안 좋을 때 느낌처럼 그물 속으로 들어가서 안 좋은 디시전과 그리고 템포를 죽이는 뭐 드리블 그리고 디시전 메이킹을 가져가는 좀 그런 선수였거든요. 근데 반면에 르브론이 워낙 원숙하게 팀의 공격을 잘 조율하고 크리스 보시가 정말 가자미같이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면서 OKC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하나하나씩 집요하게 파가지고 그거를 극복하지 못했던 게 썬더에게는 정말 한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든과 같이 뛰면서 웨스트브룩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음 시즌부터 웨스트브룩과 하든이 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와 지금의 위치는 완전히 바뀌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다른 재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웨스트브룩이 주전이었고 하든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식스맨으로 뛰면서 2쿼터 뭐 4쿼터, 3쿼터에서 4쿼터 초반으로 넘어가는 그 구간을 메워줬다면 지금 휴스턴은 완전히 하든의 팀이기 때문에 상황이 전혀 바뀐 상태로 웨스트브룩이 그 밑에서 뛰어야 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랑 지금이랑 비교해보면서 또 보는 다음 시즌에 재미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 시즌에 봤던 이 서부에서의 여정, 플레이오프에서 여정을 보면 되게 의미가 있는 시즌이었어요. 왜냐면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 시즌 2010, 2011 시즌에 댈러스 매버릭스에게 5차전 끝에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졌고 이제 그 다음 라운드에서 만났던 그 세미파이널에서 만났던 LA 레이커스. 정말 듀란트가 우리 저번 시간에 다뤘죠. 아테스트. 메타 월드피스를 만나면 정말 너무 힘들어 했었어요. 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가슴에다 딱 붙여가지고 그 스페이스를 주지 않으려는 그런 수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뭐 육체적으로 힘들어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줬을 거 아니야. 그렇죠. 옆에서 얼마나 떠들었겠냐고. 그런 선수들을 하나하나씩 물리쳐 올라가고 샌안토니오는 OKC가 샌안토니오만 만나면 정말 맥을 못 쳤었거든요. 특히 다채로운 이 오펜스 전술 운용 그리고 이 하나하나 정밀 조립한 것 같은 스크린 플레이 이런 것들이 OKC의 그런 에너지 레벨 높은 이런 차원에서의 뭐 수비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무력화시키는 농구를 많이 했었고 특히 토니 파커와 아까도 말씀드렸던 스플리터 이런 선수들 이런 커딘 같은 것들에 대처가 너무 힘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바카가 퍼리미터까지 나와서 지키는 수비가 굉장히 취약한 선수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퍼리미터 기동 컷 그리고 스크린 그리고 스플릿 이런 과정을 굉장히 중시하는 포포비치 그 당시 농구로서는 어떻게 보면 맛집일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겨냈다는 게 이 시즌에 이 썬더가 가지고 있던 굉장한 의의였죠. 이때 이제 베스트 5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웨스트브룩, 듀란트, 세플로사 그리고 이바카, 퍼킨스. 근데 퍼킨스도 이때는 제 기억에는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뭐 덩어리라든지 그리고 뭐 리더십을 발휘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았고 워낙 등치가 있으니까 이제 골 밑에서 단단히 버텨주는 수비라든지 그런 거는 상당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이제 캔드릭 퍼킨스가 보스턴에 있던 시절에는 좀 더 이지한 찬스를 많이 얻었거든요. 워낙 케빈 가넷이 발군의 플레이 메이킹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였고 그 하이에서 볼을 잡았을 때 빅앤빅으로 넘겨줄 수 있는 플레이가 워낙 똑똑했던 선수였기 때문에 그 가넷의 영리함을 통해서 퍼킨스를 어느 정도 살려줄 수가 있었고 뭐 뿐만 아니라 뭐 글렌 데이비스 이런 선수도 있었죠. 근데 이 퍼킨스가 OKC로 왔을 때 사실은 이 시즌에 약간 떨어졌었어요. 폼이. 일단 픽앤롤 이후에 들어가는 동작이 퍼킨스랑 이제 결이 안 맞았어요. 리듬도 안 맞고 워낙 이 선수가 거대하다 보니까 이 선수는 퍼킨스가 동쪽으로 뭔가를 참여하기에는 좀 굼뜨고 제한되는 유형의 선수였는데 뿐만 아니라 OKC는 그렇게 패싱을 많이 한 팀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 시즌에도 그러고 이건 뭐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었으니까. 네, 그냥 프레스트가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스윙 오펜스를 주로 즐겨 쓰는 팀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퍼킨스가 할 수 있는 움직임 같은 게 그렇게 능동적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진짜 이 거구 진짜 거한이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단단한 체구에서 나오는 스크린을 통해서 하이에서는 그래도 많은 찬스를 봐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즌에 그러면은 왜 업이 됐느냐라고 하면은 딱 세 가지예요. 듀란트, 하든, 웨스트브룩 다 성장을 했기 때문이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이 당시 듀란트는 어떻게 기억하세요? 이 당시의 듀란트는 네. 제가 이때가 딱 그 아기가 나오고 나서 그때였거든요. 네. 아기가 나오고 나서 뭐 간간히 볼 때였는데 듀란트는 신이었어요. 신급이었어요. 그렇죠. 정말 슛에서만큼은 네네. 뭐 슛이나 아니면 골밑 돌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신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내가 프로토를 하면서 그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에게 이제 프로토를 하고 배트맨입니다. 네네. 정상적인 배트맨입니다. 불법적인 게 아니라 배트맨을 하고 나서 그때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경기를 보면 듀란트가 정말 확률 높은 점퍼라든지 미들레인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확정짓는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럼요. 너무 많았기 때문에 같이 보던 같이 일하던 친구들도 와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볼 핸들링 내 돈이 걸려있는데 실책을 하고 경기를 놓친다? 그러면 개빡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억을 하는 건데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너무 위대하게 봤고 능력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시계를 1년 전으로 돌려보죠. 그러니까 2010, 2011 플레이오프로 돌려봅시다. 아까 말씀드렸던 서부지구 결승이 있었습니다. 5차전에서 1분 정도를 남겨놓고서 공격을 전개하는데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공격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1점 쥐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오클라호마 시티의 이 당시의 움직임은 아이솔레이션이었어요. 근데 지금 공이 볼 데드가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하프코트 지점에서 공격을 다시 타임아웃 후에 정리해야 되는 과정이었는데 이럴 때는 아이솔레이션 세팅을 하기 힘드니까 그렇죠. 일단 세팅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트 오피스를 전개를 하는데 문제는 이 팀에서 볼과 스크리너 2명 빼고는 나머지 다 서 있던 거야. 그래가지고 투맨 게임 실패를 해요. 그리고 나서 볼을 킥아웃 했는데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아까 얘기했었죠. 그 전 선수가 메이너라고 이제 한 되게 초짜 가드가 그러면은 내가 미스매치가 됐다. 라는 거를 인지하고서 노비츠키랑 미스매치가 됐었어요. 그래서 내가 스피드로 아이솔레이션 해야겠다 했는데 개발리죠. 그러면서 경기가 끝났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자극을 받은 거죠. 이거 우리가 알 수 있던 거. 우리가 생각하는 스캇브룩스의 단점이라고 했던 거. 플랜 B가 없다. 그리고 히어로볼이라든지 그런 트랜지션 오펜스에 대해서는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 나머지 좀 세컨 플랜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욕을 먹기도 하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파이널을 갔을 때도 사실 그렇죠. 지적받았던 문제잖아요. 그래도 샌프레스티 단장 그리고 휘하에 있던 코칭 스태프와 여러 이제 노력에 힘입어서 이 약점들을 차근히 보완해 나가는 이제 전술적인 수정이 있던 시즌이 2011, 2012 시즌이었고요. 자, 듀란트부터 보면은 듀란트가 우리가 현재 아는 효율신의 듀란트로 진화했던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PJ 칼리시모 감독 이후에 가지고 있던 볼 핸들링 비중이 높고 볼 핸들링을 많이 하는 스윙맨으로서의 듀란트보다는 우리 요즘 그 골든 스테이트나 OKC 말기에 봤던 듀란트는 어땠나요? 죄송합니다. 쇼코너 쪽에서 볼을 잡고 포스트업을 하고 미스매치를 살려가지고 타점 높게 그렇죠. 꽂는 그런 미드레인지가 있었죠. 그 전까지 듀란트를 굉장히 슈터로서 사용했는데 이 슈터가 캐치앤슈터? 혹은 드리블 후에 올라가는 풀업 슈터로서 사용을 했다면 이때부터 좀 효율적인 빅맨처럼 좀 움직임을 가져가요. 근데 요즘 듀란트 보면은 되게 노비츠키의 움직임 같은 경우가 많죠. 맞아요. 예, 뭐 진짜 이 원레그 페이더웨이를 날리기도 하고 이 미스매치 공략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포스트업을 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되게 없었던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업 위주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듀란트가 볼 핸들링의 약점을 덜면서 그래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뭐 신체 사이즈나 포지션 대비 좋은 시야, 넓은 시야를 통해서 킥아웃을 하기도 하고 이것을 잘 사용하면서 정말 기계가 되죠. 기계가 됩니다. 진짜 기계. 그러니까 왜냐면 그 전 시즌에 트레이드하기 전에
팀에 누가 있었냐? 제프 그린 있었거든. 드래프트 동기였잖아요. 그렇죠. 되게 친하지만 사실 이 두 선수가 가진 동선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프볼 무브가 떨어지는 제프 그린보다는 듀란트를 그 전 시즌까지는 워낙 그 오프볼 무브를 많이 가져가게 동선을 짜줬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거의 베이스라인을 타고 콜을 받아서 돌아 나오고 플렉스 컷을 주로 쓰는 팀이었는데 듀란트를 이렇게 쓰면은 사실 너무 손해가 아닐까 그렇죠. 싶어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그렇죠, 듀란트 모습에서는. 근데 그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 시즌에 단행을 했던 거죠. 왜냐면 그 전 시즌까지의 듀란트를 되게 리차드 해밀턴처럼 썼어요.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풀업으로 던져가지고 네네. 점퍼 넣고. 근데 그걸로 쓰기엔 너무 아까운 선수잖아요. 아깝죠. 그래서 아이솔레이션을 더 좀 잘 세팅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문제 진행이 되고 그 과정에서 뭐 제프 그린 이런 선수를 다 밖으로 보내버리죠. 그래서 트레이드를 하면서 좀 더 자신들에게 맞는 선수 조각을 찾으면서 듀란트를 정말 듀란툴라 득점 기계 효율 신으로서 만들어주는 세팅이 필요했었고 그게 성공적으로 되면서 이 시즌 듀란트는 정말 전대미문의 무시무시한 활약을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정적이지만 안정적이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무시무시한 차가운 듀란트의 이미지를 정립한 시즌 이 시즌이 아니었나 싶고요. 사실 그 두 번째는 사실 하든이에요. 네, 하든. 웨스트브룩보다는. 왜냐면은 웨스트브룩은 잘하는 선수였지만 그때 잘했고 약점이 뚜렷한 선수였는데 웨스트브룩이 원래 가드로 시작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워드에 가까운 움직임을 가지고 농구를 시작했던 선수였는데 일단 하든을 보면 하든이 그 전 시즌까지 데뷔했을 때 아마 야투율이 30%대였을 거예요.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3픽에 기대 받았었는데 그 전혀 보여주질 못했었죠. 네. 이 시즌이 이제 루키 마지막 시즌이었고 루키 스케일에 2, 3년차 시즌 특히 3년차 시즌부터 하든이 자신 특유의 변박 드리블 그 있잖아요. 그렇죠. 움찔움찔하는 드리블 그리고 그런 스킬셋들을 활용하면서 자유투를 유도하는 능력을 체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하든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자핑 뜯기. 네, 그리고 킥아웃 그리고 크로스코트의 시야를 확보하는 이런 여유까지 생기면서 진짜 우리가 아는 2대2 플레이의 장인으로서의 하든이 발현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하든이 미들레인지가 없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픽앤롤 자체의 수행을 훌륭하게 해둘 순 없었지만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스텝백이라든지 이런 기술이 원숙해지면서 3점 혹은 골 밑에서의 이런 이지선다를 강요했었고요. 네네. 이거는 누구랑 유사한 것 같나요? 이지선다. 3점과 골밑 그리고 스크리너를 잘 활용한 능력. 마누 지노빌리 되게 닮았어요. 심지어 유로 스텝. 그러네. 네, 의프로미님께서 이건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클러치 상황에서 미들맨으로서의 아이솔레이션 볼 핸들러 이런 역할을 하든이 점차 팀에서 비중을 높여나가는 시즌. 그리고 그것이 안착이 되면서 벤치에서 나오면서 17점 가까이 넣는 효율적인 벤치 스코어로서 득점을 하기 시작했던 시즌이 또 하든의 이번 11-12 시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즌을 생각을 하면 저는 이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당연히 오클라호마 시티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제일 중요했죠. 그렇죠. 그 선택의 기로가 되게 뭐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이바카를 선택을 했고 하든을 두 선수를 모두 다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바카를 선택을 하고 하든을 보냈지만 만약에 지금 상황이라 당연히 하든을 근데 또 그게 겹쳤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네. 볼 소유 시간이 워낙 또 길어지고 그리고 하든의 머리가 커가는 시즌이잖아요. 머리가 워낙 커가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요. 그랬어요. 그때 그 시즌 보면은 하든이 우리가 아는 이제 미들레인지도 잘 던지는 하든은 휴스턴 이적 이후거든요. 그 당시에 하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유투 감각이야 워낙 출중했던 선수고 이 선수가 슛이 타점이 되게 그러니까 점프가 안 높거든요. 그러니까 커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점프를 하면서 이 정점을 찍기 전에 릴리즈 하긴 하지만 어쨌든 점프를 뛰면서 그렇죠. 던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든은 워낙 세트 슛이에요.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점핑을 하면서 정점에서 스트로크를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낮은 타점에서 네네. 던지는데 그러면 그 단점 어떻게 극복하느냐? 스텝백이죠. 그렇죠. 그리고 볼 핸들링이죠. 그리고 변박이죠. 이러한 콤비네이션들이 잘 섞이면서 하든을 되게 유니크한 선수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슛 컨테스트를 피하기 위해서 그 피하는 방법을 마구 찾아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뭐 드리블이 아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알고도 못 막는 스텝백이라든지 맞아요. 그리고 옆으로 나가면서 뭐 쏘는 스텝백이라든지 온갖 스텝백이 다 이제 본인이 만들어내면서 최고의 뭐 슈터이자 가드가 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되게 아까 지금 말씀해 주시지만 이 오프로미 333님께서 으프로미인가요? 네. 여기 끊고 갈게요 다시. 으프로미 333님께서 15, 16 시즌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듀란트 그 볼 핸들링 단점이 너무 드러나긴 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는데 이것 또한 이제 뭐 듀란트가 계속 지적받아왔던 조금 볼 핸들링 문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근데 슈팅이나 다른 부분들이 모두 다 상쇄해 줄 수 있지 않나. 지금의 듀란트는. 그러니까 이때 하고요.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클러치의 듀란트의 볼 핸들링 단점이 왜 이렇게 드러났냐? 하든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벤치에서 나오는 선수들의 볼 핸들링 자체가 너무 불안했고 심지어 뭐 다른 스윙맨들도 전혀 여기에 전수생을 해줄 수 없는 뭐 앤서니 모로 이런 선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되게 불안한 선수들, 원투런의 선수들밖에 없던 게 듀란트의 체력을 더 갉아먹고 이 두 선수가 또 시즌이 지날수록 번갈아가면서 부상을 당해요. 그러니까 뭐 웨스트브룩 같은 경우는 베벌리한테 채이면서 그렇죠. 긴 부상을 안았었고 듀란트 같은 경우도 중족골에 부상을 입으면서 반 시즌 정도 빠지고 그렇죠. 그때 이제 또 웨스트브룩 각성을 했잖아요. 서로 나눠 갖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됐었죠. 그러니까 오클라호마 시티가 지금은 뭐 결국에는 모두 다 해산이 됐습니다. 해산이 되면서 하든과 웨스트브룩은 휴스턴에서 만났고 듀란트는 지금 뭐 큰 부상을 당해서 좀 쉬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때 샘 프레스티 단장의 선택이 얼마나 대단한 걸 보여주는 거고 그럼요. 안목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뭐 지금의 골든 스테이트도 그렇지만 커리, 탐슨, 뭐 그린을 모두 다 드래프티로 이제 선발을 해내면서 본인들의 팀을 성장시켰듯이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도 이때의 드래프티들을 잘 뽑아오면서 최고의 팀을 하나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웨스트브룩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웨스트브룩 같은 경우는 이 파이널 때 워낙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시즌에 많이 그래도 성장을 한 시즌이었어요. 이 선수가 가드의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시작했던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이 스크린을 받고 하는 뒷동작이 너무 항상 길거든요. 지금도 길어요, 사실은. 그죠? 그걸 느끼는데 그땐 더 길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선수가 볼 핸들링이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드하면은 가지고 있는 스킬셋, 플로터, 뭐라든지 뭐 그 스쿱 레이업 이런 것들을 잘 못해요. 아직도 잘 그렇게 잘 하는 건 아니고 이 선수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안 좋을 때 나오는 게 수비 달고 뱅크샷 이런 거 던지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 시즌에는 거기에 대한 개선 가능성을 좀 보여줬던 시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보네드다, 좀 그때 무슨 SB샷 이런 걸 좀 날리더라도 하프코트 상황에서 무리해서 올라가가지고 뭐 자강두천을 하는 그런 행위를 많이 줄이고 팀 이해도가 많이 증가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웨스트브룩이 어시스트를 정립하고 팀원을 살려줄 때는 디시전 메이킹을 미리 정해놓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상대 스크린을 읽거나 팀의 변형된 동선을 따라가지고 순간적으로 살려주는 크리스폴처럼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세팅된 그 전술에 따라서 빠르게 푸싱을 했을 때 좀 더 효율이 나는 선수였는데 그 효과를 많이 살렸어요. 그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케빈 듀란트의 슛 타이밍이 더 빨라진 것과 연관이 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득환 쿡이라든지 뭐 타보세 폴로샤 이런 준수한 슈터들을 또 살려주는 크로스코트 패스 그리고 뭐 각종 뭐 스플릿컷과 거기에 대한 마무리를 본인도 잘 수행해내주면서 어느 정도 본인이 약점이라고 지적받던 오프볼에 대해서도 좀 노력하려는 모습이 보였다라는 점에 대해서 그래서 이 시즌에
웨스트브룩이 성장했던 모습과 하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습이 사실은 이렇게 맞아 떨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데럴 모리가 어젠가 인터뷰에서 3점 던지는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게 3점을 던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웨스트브룩에게 요구되는 전술적인 움직임들이 굳이 슈팅이 아니더라도 다양할 수 있다는 거고 워낙 다재다능하고 그렇죠. 본인 주도로도 충분히 팀의 오펜스를 이끌 수 있던 선수니까 저희가 이제 찾을 수 있는 실마리는 제임스 하든이 볼을 잡는 형태의 지금 휴스턴의 오펜스는 그대로 전개가 될 거라는 거지만 2011년, 2012년에 클러치 상황에서 잘 나갈 때 보여줬던 그런 제임스 하든의 볼 핸들링 그리고 아이솔레이션 파생 옵션들과 그거와 맞물려서 좀 더 오프에서 무빙을 활발하게 하면서 상대를 괴롭힐 수 있었던 그런 화려한 에너지 레벨 이런 것들은 지금의 휴스턴에게 줄 수 있는 좀 교훈? 플러스 요인? 예, 플러스 요인? 그렇죠. 그게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경기를 복귀하고 옛날 경기들을 찾아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데럴 모리가 옛날 영상을 봤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잘 나갔을 때 이 시즌에 그리고 이때 이후에 오클라호마 시티는 파이널에 가질 못합니다. 그렇죠. 마지막 파이널이 됐고요. 이때 이후에 이제 듀란트 그리고 이바카만 챔피언 반지를 획득을 하면서 획득을 하면서 조금 웨스트브룩과 하든에게는 뭐 반지가 없다고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죠. 뭐 이미 하든과 웨스트브룩은 뭐 트리플 더블이라든지 아니면 성적 면이라든지 팀을 끌어올리는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본인의 능력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챔피언 반지가 없다고 좋은 건 뭐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만 아쉽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파이널 얘기를 좀 해보죠. 그러니까 파이널 때 르브론이 공략하는 방식은 그 엘보우 지역부터 밀고 들어가서 굉장히 포스트업의 비중을 많이 높이고 이 선수가 그 전까지는 미드레인지의 완성도가 떨어졌지만 그래도 2010년대 들어서는 미드레인지의 완성도를 조금씩 올리면서 상대의 미스매치 공략을 잘 수행할 수 있던 선수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파이널 5차전 내내 웨이드는 되게 효율이 많이 안 좋았었고 몸 상태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지만 크리스 보시의 픽앤팝 옵션이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클리블랜드에서 르브론의 원형을 볼 수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슈터를 어떻게 살려줄 수 있는지 르브론이 왜냐면 워낙 그 돌파의 위력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외곽에서의 지원 사격이 적절하게 가미가 됐을 때는 그 파생 효과가 배가 되는 그런 유형의 선수잖아요. 그게 너무 잘 맞아 떨어졌고 특히 레릭 스포엘스트라 감독이 이거를 너무 적절하게 활용했고 볼 핸들러들의 불안한 볼 핸들링을 정말 깊은 햇질을 통해서 완벽하게 봉쇄를 해내요. 그래서 크리스 보쉬까지 퍼리미터 전진시켜가지고 웨스트브룩, 레지 잭슨 이런 선수들이 얼마나 적해요. 그 아직도 볼 핸들링 불안한 면이 있어요. 그 지점을 너무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케빈 듀란트가 불리하게 슛을 던지길 수밖에 없게끔 환경 계속 조성하고 특히 이때 뭐 선수들 중에 르브론도 있었고 셰인 베티에 이런 뭐 강골들이 번갈아 가면서 듀란트를 괴롭히면서 듀란트가 쇼코너에서 볼을 잡고 페이더웨이를 던지는 횟수를 계속 의도적으로 늘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케빈 듀란트는 미드레인지에서 지금처럼 적중률이 너무 높은 선수였으니까 좀 더 림 밖으로 밀어내자. 이것을 계속 3점 밖으로 라인 밖으로 밀어내는 수비를 스포일스트라 감독이 너무 적극적으로 그리고 2대2 공격 상황에서 아이스 수비 통해서 상대의 돌파 경로를 미리 차단하고 거기는 또 보시라든지 뭐 웨이드라든지 그리고 노리스 콜이나 마이로 찰머스 같은 선수들도 너무 적절하게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해주면서 생각보다 스캇 브룩스가 2개, 3개의 카드를 꺼내지 못하는 너무 얼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파이널은 1차전을 잘 잡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순조롭게 밀려나는 모습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게 스포엘스트라 감독을 생각을 하면 그때 당시에 스트라 감독은 조금 저평가? 그렇죠. 그러니까 빅3에 가려진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평가를 보면은.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때 마이애미를 맡으면서
그런 빅3들을 융화시키고 좋은 전술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조금 빛을 보지 못한 네. 그때는 빛을 보지 못한 좀 가려져 있던 감독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러니까 스캇 브룩스 같은 경우도 아까 단점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뭔가 하나가 막히면 플랜 B가 모자라고 플랜 B가 없고 플랜 C가 없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마이애미 쪽에서 너무 공략을 잘해줬고 네. 탑10 가드잖아요. 네. 마리오 찰머스 탑10 가드가 있었기 때문에 또 뭐 농담식으로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 당시에 마이애미트에 있던 데이비 피즈데일이 어시스턴트 코치로 있었고 지금 이제 뉴욕 닉스 감독이죠. 네네. 나중에 제가 어떻게 뭐 인터뷰하는 거를 봤었는데 이 당시에 마이애미가 가지고 있던 점 중에서 가장 좀 돋보였던 게 이 에릭 스포엘스트라 감독이 가지고 있던 유연한 대처 그리고 좀 창의적인 기발한 발상들. 그러니까 센터를 더 끌어와가지고 상대 볼핸들러에게 붙이겠다 이런 좀 무리수잖아요. 네, 도박수가 될 수 그렇죠. 있는데 진짜 보쉬가 여기에 너무 헌신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유도니스 하슬렘 그리고 뭐 이미 연차가 너무 오래됐지만 묵묵하게 라커룸을 지켜주던 주한 하워드. 네 그리고 조금 뭐 거품 얘기도 있고 좀 선수 시절 내내 좀 불안하게 커리를 이어갔지만 어쨌든 쏠쏠하게 활약해줬던 에디 커리. 이런 선수들이 빅맨 물량을 잘 제공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OKC의 약점이었던 그쪽을 집요하게 파고든 측면도 있었고 왜냐면 이때 그 마이애미의 가드즈는 정말 허약했거든요. 지금 와서 사실 솔직히 노리스 콜이랑 찰머스 가지고 그리고 마이크 밀러 이런 선수들 가지고 물론 밀러는 슈팅 면에서 공헌도가 높긴 했지만 어떻게 뭔가 만들어내려면은 사실 만들기 힘든 것도 사실거든요. 이건 맞습니다. 또 보면은 르브론 제임스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였는지 그리고 르브론이란 파생효과 하나가 이 나머지의 OKC를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었는지. 예. 왜냐면은 하든이 이 시즌 끝나고 연장 계약을 하지 않고 휴스턴으로 가게 됐으니까. 그렇죠. 네. 넘어갔으니까. 네. 되게 한번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한번 돌려보시면 요번 뭐 최근과는 다른 또 젊은 듀란트와 웨스트브룩과 하든을 볼 수 있고 네. 우리가 알고 있던 선수가 이렇게 젊을 때는 이렇게 뛰었었구나. 어렸을 때는 지금도 뭐 한창 정성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더 어렸을 때는 이렇게 뛰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시즌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2011 로스터를 드래프티를 네네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프티가 상당히 화려한데요. 그럼요. 진짜 황금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1순위로 카이리 어빙. 네. 아까 신인왕을 탔었다고 얘기했었죠. 카이리 어빙이 이제 1순위로 뽑혔고 2순위에 이 선수가 있습니다. 미네소타의 데릭 윌리엄스. 아이고. 이게 되게 칸토만 뽑았어도 이 골 안 났을 텐데.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었다? 네. 그때 당시에 뭐 평가가 그랬던 거니까. 그러니까 데릭 윌리엄스는 커리어 내내 보여줬던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 네. 좀 많이 아쉬운 선수예요. 좀 파이팅 있던 선수? 네. 로만 좀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공격도 잘 못하고 수비도 네네. 잘 못했습니다. 그랬고 3순위에는 유타 재즈가 에네스 칸터를 뽑습니다. 네. 에네스 칸터를 뽑았고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가 트리스탄 탐슨 TT를 뽑으면서 이제 지금 이제 내년에 뭐 팀 주축 베테랑 베테랑이 돼서 이제 뛸 선수니까 또 이렇게 잘 뽑혔고 그리고 토론토가 발렌슈나스 발렌슈나스를 뽑으면서 5순위로 뽑았죠. 네, 5순위로 뽑았고요. 네. 그리고 6위에 누가 있을까요? 얀 베슬리가 있는데 와, 진짜 워싱턴도 드래프트 정말 못하죠. 진짜 못하죠. 네. 진짜 못하는 팀들은 못하고 잘하는 팀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무래도 팀의 특성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 얀 베슬리 지금 터키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7순위에 비욘보 세크라멘토가 비욘보를 뽑으면서 이제 뭐 지금도 그냥 준수한 빅맨 롤 플레이어 정도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가 브랜든 나이트를 뽑았고 그리고 샬럿이 캔바 워커를 뽑았습니다. 그렇죠. 네. 팀의 중심을 하나 9순위에서 뽑았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짐 머프레드시죠. 이상민의 남자. 네, 이상민의 남자
짐머 프레댓이 미러키에 뽑힙니다. 네, 10순위였고요. 네. 지금은 이제 뭐 NBA 썸머리그 그리고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이번에 골든스테이트에게 초청을 받았다가 한 2경기 뛰고 바로 다시 중국 쪽으로 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중국에서는 마이클 조던 놀이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자기 세상이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클레이 탐슨을 뽑습니다. 네, 11순위로. 네, 11순위로 클레이 탐슨을 뽑으면서 또 하나의 주축을 마련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알렉 벅스, 뭐 마키프 모리스, 마커스 모리스 이제 이 쌍둥이가 나란히 13, 14에 뽑히면서 대박인 거예요. 그렇죠. 로터리에 쌍둥이 2명이. 쌍둥이 2명이 나란히. 그렇죠. 13, 14로. 엄마 아빠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13위에 우리 아들 뽑혔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순위에 또 우리 아들 뽑혔다. 이러면 대박 나죠. 네네. 그리고 15순위 딱 가운데 카와이 레너드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렇죠. 이 당시에 이제 인디애나에게 15순위에 지명이 되고 조질과 마트레이드가 돼서 그렇죠. 샌안토니오로 가죠. 그리고 16순위에 필라델피아가 부세비치를 뽑습니다. 네. 뭐 이후에 이제 올랜도로 가면서 이제 트레이드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션퍼트 그리고 싱글턴. 아우 오랜만이다. 네, 싱글턴 오랜만이죠. 네. 싱글턴 오랜만이고 샬럿이 토비아스 해리스. 네, 토비아스 해리스를 19순위로 뽑았죠. 네. 진짜 이거는 지금 19순위까지 얘기하면서도 하나도 빼먹을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많아요. 그리고 몬테유나스. 우리 휴스턴과 뭐 이렇게 계약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지난 시즌 잠시 샌안토니오에서 잠시 합류한다는 얘기가 있었었죠. 그리고 놀란 스미스. 놀란 스미스가 뽑혔었고 케네스 페리드. 네. 페리드가 뽑히면서 페리드는 뭐 지금도 그리고 지난 시즌에도 워낙 휴스턴에서 본인만의 색깔을 가지고 잘 뛰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기대가 되는 선수고. 네. 그리고 니콜라 미로티치가 뽑혔는데 돌아갔죠. 네. 이제 꾸레가 됐습니다. 꾸레로 갔나요? 네, 꾸레가 됐습니다. 네, 꾸레가 돼서 열심히 그 남색과 네이비색과 빨간색을 유니폼을 입고 뛸 미로티치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레지 잭슨, 레지 잭슨이 24순위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션 브룩스, 멤피스 마션 브룩스, 마션이냐 딜런이냐 그때 한창 뭐 얘기가 많았었던. 네. 그리고 조단 해밀턴, 그리고 노리스 콜. 노리스 콜이 이제 뽑히면서 별명이 옥새였죠. 네. 이게 진짜 이것도 선수의 좀 능력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뭐라 그러지? 선수에게 나오는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 것 같은데. 그리고 코리 조셉이 샌안토니오 스퍼스에 이제 지명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라운드 30순위 딱 턱걸이를 하면서 지미 버틀러가 이제 시카고 뭐라 그러죠? 조던. 지미 조던. 지미지 조던. 네. 지미 조던이 이제 드래프트가 되면서 기적적인 거죠. 슈퍼스타로 자라나죠. 그럼요. 1라운드 30순위에 이런 슈퍼스타가 나온다는 게 정말 뭐 희귀하다 못해 정말 희귀한 일이죠. 저는 버틀러를 생각하면 그 초반에 스포티비에서 NBA를 보면 그 중간중간에 지미 버틀러가 나와서 그 수족관이랑 막 그런 걸 하던 컨츄리 음악 듣잖아요. 네, 컨츄리 음악을 듣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생각도 나고 지금은 워낙 슈퍼스타가 돼 있기 때문에 올스타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장족의 발전을 한 것이 아닌가. 이게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버틀러가 첫 시즌 그 스탯이 평균 득점이 2점 몇 점일걸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해요. 네, 정말 티보도라는 은사를 만나면서 자신의 수비 역량을 펼치다가 이것이 나중에는 팀 오펜스의 주축이 되네요. 그렇죠. 네. 호균리 님께서 SK에 있던 그 싱글턴인가요? 아니요. 나이가 너무 차이 나요. 네. 그리고 2라운드 31순위. 2라운드에서는 이제 성공한 선수들을 보면 2라운드 31순위로 보얀 보그다노비치. 그렇죠. 이번에 유타로 갔죠. 네. 쏠쏠하게 이제 에이스 뭐 이가 없으면 잇몸이었던 작년 시즌 올라디포가 없었던 인디애나를 잘 이끌고 갔던 보얀이 31순위로 뽑혔었고요. 그리고 2라운드 라스트입니다. 완전히 라스트 팡. 2라운드 60순위로
아이제아 토마스, 아톰이 뽑히면서 네. 이제 NBA 커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이러면서 정말 모가 많다. 정말 지금 1순위부터 우리가 32명을 얘기했거든요. 다 이름이 들어말 만 32명을 네. 얘기했을 때 모두 다 기억을 한다? 그거는 상당히 진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1984년 드래프트랑 96년 드래프트랑 2003년 드래프트랑 그 다음에 이제 필적할 수 있는 드래프트인 것 같아요. 이때 드래프트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제 찾아보면서 와 이때 대박이네 라는 얘기를 계속했을 정도로 네. 정말 드래프트가 대박이었고요. 네. 일단 농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